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2024년 수능 대비 생활과 윤리 연계교재 관련 학습지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은 24번까지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25번부터 정리를 할 겁니다. 해당 학습지는 하단에 보이는 링크된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5번 플라톤 입장입니다.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이원론적 세계관이죠. 세상을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로 구분을 하는데 각각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현실 세계는 현상계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가시적 세계라고도 표현합니다. 가시적이라는 것은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인식 가능한 세계란 뜻이고, 이에 반면에 이상 세계는 이데아 세계라고도 불리고 비가시적 세계, 그러니까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의미하고, 이러한 이데아 세계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성을 통해서 인식 가능한 세계죠. 다음으로 26번 장자의 죽음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어떤 한 존재가 죽더라도 세상의 기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존재가 죽었다라고 해서 이 세상의 기가 멈출까요? 아니겠죠. 그죠?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순환의 과정은 어떤 존재가 죽었다라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 어떤 한 존재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전체 이 세상에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순환 과정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가 죽었다고 해서 세상의 기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연법 윤리 사상가죠. 중세 기독교 사상가인 아퀴나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퀴나스 기본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동물에 대한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죄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신에 대한 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죄,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죄는 없습니다. 고로 인간 중심주의자인 아퀴나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물에 대한 의무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동물을 잔혹하게 대우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런 잔혹한 행위가 인간의 인간성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행위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는 아니지만 동물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것이 인간의 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물을 잔혹하게 대우하는 것, 그런 행동이 인간의 인간성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 이외의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죠? 도구적 가치는 있죠.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있다라는 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28번 생명의료 윤리 원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의료 원칙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성의 원칙, 정의 원칙, 선행의 원칙, 악행금지 원칙인데 이 중에서 선행의 원칙과 관련돼서 복권주의적 결정을 인정해야 된다, 옹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권주의적인 결정 자체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환자의 의사와 동의 없이도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의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복권주의적인 결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환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4가지 원칙 중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런 점 때문에 요런 생명의료 윤리 원칙 중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 특히 의사의 복권주의적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독해 문제에서 이렇게 토론 문제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의사의 복권주의적 결정이라고 함은, 그러니까 복권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그런 권리를 뜻하죠. 그러니까 자식의 의사나 동의 없이도 자식을 위한 자식의 행동에 있어서의 선을 위해서
선을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를 복권주의적인 태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역시 의료 윤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의사의 복권주의적인 결정이라 함은 환자의 소망에 어긋나거나 의사를 묻지 않더라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입장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 즉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런 자율성의 원칙과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하보마스입니다. 하보마스 기본적으로 담론 윤리에서도 나오지만 생명윤리 혹은 자연윤리에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치료 분야와 관련돼 가지고 하버마스가 우생학이라는 이런 개념과 관련된 주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생학이라고 하면 치료 목적의 우생학과 그 다음에 자질 강화, 이 자질 강화 우생학을 자유주의적 우생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치료 목적의 우생학 같은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행을 되기 때문에 이 영향이 환자 본인에게만 끼치는데 반해서 자질 강화 우생학이라든지 자질 강화를 위한 우생학은 후세대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후세대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후세대의 무엇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율성과 같은 후세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윤리적인 쟁점이 되고 있죠. 이러한 개념도 여러분들 정리해 보세요. 다음 플라톤의 직업관입니다. 플라톤 직업 윤리할 때 여러분들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플라톤 직업관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직업 생활을 할 때 각자 타고난 성향이 다 다르고 그 성향에 따른 덕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타고난 성향이 다 다르고 그 타고난 성향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을 하고 직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서 타고난 성향에 걸맞는 덕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성이 강한 사람, 기계가 강한 사람, 욕망이 강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 타고난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지혜, 용기, 절제를 발휘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상적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도 이와 동일하죠. 가장 지혜로운 자가 통치자가 돼야 되고, 용기 있는 자가 방위자가 돼야 되고, 생산자는 절제를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절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층이 갖춰야 될 덕이고,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인간인 통치자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덕을 다 조화롭게 발휘한 가장 정의로운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방위자 같은 경우에는 용기와 절제, 그 다음에 생산자는 절제를 갖춰서 자신의 직업을 담당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보통 플라톤 같은 경우에 정의까지 해가지고 사주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의라는 덕은 어디에서 발휘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각각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상태가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발휘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세 부분이 각각의 역할에 충실히 하면서 각각이 갖춰야 될 덕을 발휘되는 상태가 조화로운 상태를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절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각각의 세 개의 계층이 갖춰야 될 그런 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치자와 방위자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수호자 계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수호자 계급 같은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하는 것을 부정을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지혜, 용기, 절제의 각각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절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계층이나 각각의 영혼이 서로 반목하지 않는다.
반목하지 않는 덕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성의 지시, 이성의 통제에 따라서 서로 각각의 영혼이나 각각의 계급이 서로 반목하지 않도록 하는 그때의 덕을 절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성의 지시를 잘 따르게 하는 그런 덕이 절제의 덕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 때 각각 서로 다른 성분의 금속을 넣어서 섞어서 태어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치할 수 있는 인간에게는 금을, 그 다음에 방위자 역할을 은을, 그 다음에 생산자 역할을 한 인간들에게는 철과 청동을 섞어서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타고난 성향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내용은 인간은 타고난 성향이 일단은 다르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자식과 닮은 자손을 낳게 되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자, 금의 부모로부터 은의 자식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에 반대되는 경우도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성향이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서 자녀들은 사회계층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이런 주장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생산자 계층의 자녀가, 부모는 생산자인데 자녀는 금의 성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것을 발휘해서 그 자신의 타고난 성향에 따른 덕을 발휘해서 통치자 계층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이런 주장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 31번, 32번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했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자,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표현하죠.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사회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 사회 과도기적 단계에서 사회주의 국가라는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런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공산주의 사회, 최종적인 이상사회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에서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하죠. 뭐가 없습니까? 이게 국가체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 없죠. 사유재산이 없다. 자, 그리고 뭐가 소멸됩니까? 계급이 소멸되고, 분배는 어떻게? 그렇지.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되는 그런 사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때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된다. 평등을 실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노동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상사회에서 마르크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상사회인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노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여러분들 노동이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노동을 통해서 진정하게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했던 노동을 통한 자아 실현이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다라고 마르크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을 굉장히 마르크스는 노동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자신의 능력을 확인함으로써 개인은 자아실현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 근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강요된 노동을 하는 것이고 강요된 노동을 하고 자아실현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이 불가능하고
사람들은 생계 수단을 위한 목적으로만 노동을 하게 되는 그런 강요된 노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 강요된 노동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지. 노동 소외 현상이다, 소외된 노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자면 생계 수단으로밖에 생계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지니는 이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그런 노동은 소외된 노동이고 강요된 노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소외 개념을 마르크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대표적으로 소외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그 다음에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그 다음에 육적 본질. 자, 이거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을 이게 노동을 통해서 자아 실현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인 자아 실현의 의미로부터 자아 실현의 의미를 지녀야 될 노동이 퇴색되는 그런 현상을 유적 본질로부터의 소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요거 개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알면 좋을 것 같냐면 이게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다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개념이 이거거든요. 31번에 보면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지배는 인간에 대한 사물의 지배고,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뭡니까? 그래서 도구화된다라는 뜻이겠죠. 노동이 도구화되는 그런 현상을 지적하는 거고, 산노동, 노동자에 대한 산노동은 노동자를 의미하고, 죽은 노동, 죽은 노동이라는 것은 자본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주가 돼야 되는데 자본이 뭐예요? 주가 되는 이런 주와 종이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어나고 이것을 비판을 하는 거죠. 자, 원래 노동의 의미라면, 참된 의미라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생산물을 만들고 그런 생산물을 통해서 자아 실현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마르크스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만든 생산물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그렇지, 자본가의 소유가 되고 그런 자본가의 소유가 된 이런 상태를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라고 표현을 하고, 또 나아가 이 생산물로부터 인간이 지배받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생산물, 즉 자본에 인간이 도리어 종속되는 현상을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2번 보면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자기 자신이 만든 생산물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즉 종속받게 되고, 그리고 그 틀 안에 자본 생산의 도구화가 되는 그런 현상을 그 마르크스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약용 직업관입니다. 공직자, 청렴이라는 덕을 강조를 하고 이니에도,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실학자죠. 근데 실학은 어떤 사상을 토대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 사상을 토대로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사상, 인의 예지 이런 것들 덕목 기본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덕목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도덕성을 실현하려고 하는 큰 욕심을 지녀야 된다. 자, 이제 큰 욕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정약용도 욕심 이런 것들을 과욕하라, 절제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보고 있는 요 수식하는 것이 청렴을 이루려고 하는 청렴으로 인애도를 이루려고 하는 큰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자, 34번, 35번 롤스의 차등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롤스의 분배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1원칙과 2원칙이 있고 1원칙은 2원칙에 선행하고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 중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선행하자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중에서 차등의 원칙의 의미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먼저 2원칙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자, 2원칙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단 이 두 가지 조건은 지키라는 거죠. 즉,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 가능하지만 지켜야 될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분배해야 돼요? 평등하게 분배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불평등한 분배에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절차상에서 봤을 때. 하지만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분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어때요? 평등하게 분배하는 상황 존재할 수 있죠. 자, 하지만 평등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없죠. 독립적인 기준, 분배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롤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절차적 정의관이기 때문에 결과를 어떤 식으로 분배해야 된다. 뭐 어떤 기준으로 분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사회 경제적 이익은 분배를 할 때 모든 사람의 그렇지. 경제적인 불평등은 언제만 허용이 되는 거야? 그치? 모든 사람이 그런 불평등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의 이익이 개선될 때죠. 그리고 특히 모든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 최소 수혜자에게는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점에서 차등의 원칙은 여러분들 최소 수혜자만을 위한 그런 원칙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이익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의 이익이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차등의 원칙이 만약에 적용되기 이전의 상태가 이랬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 그 사외, 뭐 중, 그 다음에 하 이렇게 나뉜다라면은 그 경제적인 상태가 상중하 이렇게 나눈다면 차등의 원칙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자, 이 사회에서도 경제적인 불평등이 존재하긴 하지만 차등의 원칙으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서 분배함으로써 어때요? 모든 사람의 이익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의 이익이 개선되었잖아.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의 이익이 개선되고 그 중에서 뭐야? 그 중에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최대한 최대 이익,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칙이라든지 그런 법이라든지 그런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이익이 개선된다라는 거고, 모든 사람의 이익이 개선된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상호 이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호 이익. 여러분들, 그죠? 상호 이익이 된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서로의 이익, 즉 호혜성을 뜻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의 성격은 어떠한 특징이다? 호혜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익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혜성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룰스입니다. 귀족사회나 계급사회가 부정의한 이유는 그러한 사회가 우연성을 다소간 한정되고 특전을 가진 계층에 속하게 되는 귀속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당화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자질과 계층이라든지 타고난 부가 정당화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 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두 계층은 다르죠. 부모가 양반인 경우에는 자식도 양반이고 부모가 양반이기 때문에 자식도 양반으로서 평생 호화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당연하다, 이게 정당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이런 입장입니다. 귀족사회나 계급사회는 부모의 계층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것이 정당화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롤스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 출발점이 다르다. 즉
우연적인 요소, 우연성이죠. 어떤 내가 출발점에 시작을 하느냐는 그 우연적인 요소잖아요. 그죠? 이런 우연적인 요소 때문에 이 삶이 각각의 자유롭고 평등해야 될 그 인간의 삶이 이렇게 결정되는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자,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연적인 요소 그 자체가 그지? 우연성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임의적이다. 선도 악도 아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삶의 방식이라든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때요? 그 차이는 완화시켜야 돼. 이거는 우연성을 제거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제거해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허용 가능하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치 완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영향이 감소시켜야 된다는 거지 아예 없애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롤스가 강조하는 것이 이 출발점이에요, 여러분들. 한 특정한 사람이 자신의 부모가 양반이라고 해서 일단 출발점이 여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앞선 이 상태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 위치에 대한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당한 자격이라고 요거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덕적인 자격 혹은 응분의 자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부모가 양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지위를 누리는 것은 나는 이거 당연해, 도덕적이야, 정당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롤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애 첫 출발을 하는 이 출발점 위치가 다르잖아요. 이 출발점을 똑같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이 차이를 완화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이라든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어때요? 차등의 원칙이죠. 모든 사람의 이익을 개선했을 때만 그런 우연성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 교정적 정의 칸트입니다. 칸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응보주의 입장에서 사형을 옹호하죠. 그리고 살인자뿐만 아니라 살인을 명령한 자, 그리고 살인을 협력한 자까지 사형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 여러분들 정리를 하세요. 자, 그리고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데, 사형제에 반대하는데 그 근거로서 공리주의와 그 다음에 사회계약서를 근거로 삼고 있죠. 공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형제보다 종신노역형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봤을 때 사형제가 아예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죠.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강도적인 면에서 강렬한 인상을 주잖아요. 강도 측면에서는 미미하지만 그 범죄 억제력이 있지만 종신노역형은 어때요? 지속적인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형벌은 강도보다는 지속성이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신노역형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범죄자가 노예처럼 평생 사는 모습을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유용하다라고 보는 거지.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지속적인 인상은 누가 받습니까? 그렇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에게 인상을 주죠. 구경꾼에게 뭐예요? 나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범죄를 저지르면 저와 같이 살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 평소에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이 내가 저렇게 이렇게 노예처럼 사는 모습을 평생 볼 건데 어때요? 그죠? 그런 지속적인 인상을 받고 있는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구경꾼, 즉 일반 시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수용자보다 지속적인 인상을 받는, 그렇지, 구경꾼이 더 큰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더 큰 공포를 느낀다. 수용자라는 것은 뭐야? 수용자는 잘 보세요. 37번 종신노역형의 고통은 일생에 거쳐 분산된다. 구경꾼은 수용자가 당하는 순간순간의 고통을 합산해서 저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노예처럼 일하는구나. 어때요? 앞으로도 저렇게 일하겠지? 나는
그렇지. 저와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범죄 예방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의 합산을 고려하지만 수용자는 어때요? 그죠? 눈앞의 순간의 비참함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생각할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뭔가 상상할 그런 여력조차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구경꾼에게 수용자의 모든 고통은 상상 속에서 더 증폭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이웃이 알게 될 것이야. 아, 나도 저렇게 일을 한다면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상은 그것을 바라보는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를 주고 이를 통해서 뭐야? 범죄 예방 효과가 더욱더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오늘 37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38번부터 또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연계교재 관련된 요 학습지 내용 같이 정리하면서 수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